안녕하세요. 오늘 순례 얘기를 할 거예요. 제 4장, 책에 보면 제 4장 순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디를 다닐 건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지란 어딘가. 제가 또 원래, 답사 전문, 제가 원래 잔뼈가 굵은 게 답사라서,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안 그러면 밴드가 다 쏘댕기기로, 쏘댕기기 처음에 되게 그지 같다고 사람들이 장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는데 나중에는 이름 잘 줬다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 그래서 원래 저는 어디 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허도 없는 거고, 그리고 다니는 거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게 된 이유는 살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진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많이 다녀봐서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면 설명도 좀 해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심도 있고, 뭐, 관심이 있으니까 외우니까 설명하고 뭐 이렇겠죠. 제가 처음에 갈 때, 맨 처음에, 외국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는데, 갈 뭐 마땅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모모절에 있을 때, 모든 불교 여행사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대놓고 얘기해도 됩니다. 15+1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을 모집을 해오면 한 명이 공짜예요. 그러니까 15+1, 그 다음에 3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내가 가면 설명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주겠다 그랬지 가봤다는 얘기는 안 했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가서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그냥 있는 곳 다 찾아가지고 외워갖고 가면 되지 뭐. 뭐가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돼서, 진짜 많이 다녔죠. 지금은, 몰라요. 코로나라서 요즘, 개점 휴업 중인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1년에 거의 한 2달 정도 외국에 나갔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도 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진짜 앞거는, 오는 날, 그 다음날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잖아요. 이제 승가대에서 총장 스님이 이렇게 교수들 연수를 시켜줬는데, 그거 가는 날, 그 전날에 제가 추운 쪽에 갔다가, 그게 이제 어디였냐면, 보르부드르 사원이라고 자바섬이에요. 제가 발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와 김태희 선생이 그 당시에 신혼여행 왔을 때 우리도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 봤느냐? 못 봤지. 같은 지역에 있었어. 같은 지역에. 그랬는데 저는 추운 쪽에 가서 왔다가 그쪽은 또 더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옷 입고, 참 진짜 더운 지역을 다녔죠. 사람들이 환자인 줄 알고 공항에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는 이건 뭐 거의 뭐 여행사 가이드 같은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제가 모시던 총장 스님이 나중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 되셨는데 그때 또 그 어른이 카메라 이런 걸 또 사진 찍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이만한 카메라를 갖고 가셨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변을 다 봤더니 내가 제일 젊은 거야. 이게 나 겨울옷인데 가뜩이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종무원장 선생님도 임기도 끝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진짜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무원장 선생님
임기 끝나셔서 제가 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맨 뒤에 후기에다가 썼었어요. 그때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했습니다. 그때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여론이 개별적으로 다 또 인화도 해줬어요. 우리를 다 개별 사진으로 단체 사진을 뽑아준 게 아니고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야 어른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바쁘신 분이 이런 거 하기가 그건 밑에 사람 시키지도 못합니다. 그건 누구누구를 어떻게 잘 나온 사진을 추려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연들도 제가 썼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답사 전문 진짜 어떻게 보면 개뿔도 모르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많은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답사단이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만 다니게 되면 공부하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게 답사. 그리고 특히 이제 성지순례로 다니게 되면 또 거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래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성지에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뭐 그 이상 좋은 일도 없죠. 그리고 오래된 성지들은 다 뭔가 영험한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000년, 1500년 이런 정도의 세월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물도 좋은 우물이 있고 나쁜 우물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시골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막 파고 그 시절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보다 조금 위에 가면 우물도 없고 이제 진짜 물 길어다 먹던 시절이고 저희 어렸을 때는 물을 이제 우물들을 개인 집들이 우물들을 많이 파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밑에 수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물들을 많이 파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우물들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다 막혀서 안 나오고 진짜 좋은 우물만 계속 나옵니다. 진짜 좋은 우물은 지금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수평으로 지하에서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뚫는 우물들은 물도 잘 마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거기서 솟구치는 데다가 꽂아놓은 우물들도 있어. 마치 유전에다가 이렇게 파이프 꽂듯이. 그런 데는 전부 명당입니다. 그래서 수맥 흐르는 데는 다 안 좋다던데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 위에서 자는 거는 안 좋은데 물이 솟구쳐 오르는 데서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명당으로. 그래서 예전에 영험한 데 보면 이제 벌써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영험한 데 보면 우물 위에 아니면 연못 위에 그걸 밀고 절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찰, 신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 국찰 황룡사. 그게 연못 밀고 지은 겁니다. 그게 아주 신령한 연못. 그 이름은 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용궁의 남쪽에 황룡사, 용궁의 북쪽에 분황사, 거기 용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기 이제 나중에 손오공도 한번 갔다 오고 심청이 한번 갔다 오고 다 그 근처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고 미륵사도 백제 미륵사지 백제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 미륵사도 그게 이제 연못을 밀고 연못을 다 덮고 지은 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르죠. 수맥이 있는 게 당연히 안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데가 원래 신성한 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관련해서는 또 용전설이 있는 거고요. 용전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물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좀 다르다더라.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다니는 데를 보다 보면 이제 뭐 외국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가다 보면 그 절이 끝까지 버티는 절이 있고 사라지는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장률사가 가장 공을 들였던 절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경주의 황룡사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장률사가 2대 주지였었거든요.
초대 주지가 환희 스님이었고 2대 주지가 자장률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공을 들였던 게 울산에 있었던 태화사입니다. 태화사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태화사는 사라지고 울산에는 태화동, 태화나루, 태화루 이런 것들만 남았죠. 태화강 지명으로만 남았고 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까지 공 안 들인 절이 세 군데가 있죠. 그게 통도사, 그 다음에 월정사, 그 다음에 정암사 이런 절들이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앞에 이 절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절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통도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남한에 있는 사찰 중에는 가장 큰 절이었고 지금은 월정사가 더 큽니다. 월정사 앞쪽에 명상마을 같은 3만 평 정도를 막 불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월정사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본절만한 게 하나 또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두 절이 다 자장률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한 단계 떨어뜨린 절에서 이게 이렇게 됐고 참 아이러니한 거지. 인생 참 묘하지 진짜. 그래서 철이 이제 처음에 영험한 것도 있고 첫 끝발이 개끝발 같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라지는 절도 있고 그런데 1000년 이상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는 다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마르는 우물이 있고 안 마르는 우물이 있어요. 황룡사 우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물은 계속 나옵니다. 물은 절은 사라졌는데 물만 계속 나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절이 있어야 될 건데 절은 사라졌고 물만 나오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황룡사 그 우물을 한번 개인적으로는 먹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비슷한 수원의 물이 분황사 쪽에 있죠. 그래서 그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면 맛이 약간 비리죠. 왜? 거기 용살거든. 용살거든. 그래서 약간 비린데 뭐 그러려하면 돼. 그래서 그 황룡사 용 아세요? 거기 용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황룡사라고 하는데 황룡이 튀어나왔대잖아요. 진흥왕 때. 그래서 거기 이제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고 했더니 용이 튀어나와서 황룡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그 용의 아버지가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살아요. 그래서 그 용 아버지 찾으러 제가 또 갔었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용 아버지 집 팔고 갖는 값더라고요. 그 용 아버지가 사는 데가 태화지입니다. 태화지. 그래서 울산에 태화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자장률사가. 그런데 그 태화지가 중국 태화지가 지금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물길이 바뀌어 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접니다. 딴 사람들 그 자리 잘 모릅니다. 자리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평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찾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전공자니까 제가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을 썼으니까 대충 어딘지 이제 거진 압니다. 100%냐? 모르겠어요. 안 파봐갖고. 근데 딱 보면 저기 이렇게 다 신호가 와. 그래 내가 용 잘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태화지 용은 중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다 이제 사연이 있어. 그래서 내가 번역기 돌려라.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 알아들었을란가 모르겠어. 구글 번역기 쓰면 엉간이는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태화지 용이 우리나라 황룡사 용의 아버지예요. 기록에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지금 이런 시절에 하고 있노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삼보사찰 이야기. 이런 절들은 없어진 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그 진짜 인생 아이러니한 거야. 황룡사가 천년에 어떻게 보면 최고 사찰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고 그 황룡사 밑에 떨거리로 있던 어떻게 보면 그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절이 불국사, 그 다음에 기림사 이런 절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림사가 원래는 본사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이런 때는. 불국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불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혼여행도 가셨었고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가신 분도 있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또 막상 불국사가 불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기림사가 본사에서 밀려나서 지금은 불국사 밑으로 들어갔죠. 원래는 기림사가 위에고 불국사가 쫄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뒤집어졌죠. 황룡사가 또 만들어지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불국사도 말사가 될 수 있나? 뭐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절에도 팔자가 있다니까. 사람만 팔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절에도 팔자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 강원도에 일제강점기 때 사찰령에 의하면 1910년에 사찰령에 의하면 3개의 본사가 있었어요. 강원도에 3개의 본사가. 그게 어디냐면 금강산의 유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느릅나무절이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절이에요. 금강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 금강산에는 본사급 사찰이 4개나 있거든요. 유점사, 장안사, 표운사, 신계사 이렇게 4개가 있고 유명한 절로도 뭐 정양사 뭐 이런 절들이 있어요. 몰라, 나도 안 가봤어.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나도 안 가봤어. 금강산에 내가 가보고 싶었지만 가려고 시도했을 때 누가 죽었어. 그래서 이미 끊겼어. 금강산 장사 끝났대. 그래서 저도 못 가봤는데 사진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고적도보라고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 그런데 그 금강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이에요. 그리고 금강산 바깥쪽에, 그건 금강산 안쪽에 대표하는 사찰이고 금강산 바깥쪽에 건봉사라고 있습니다. 요즘 살아나고 있는 사찰이 있어요. 요즘 살아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선 그 민통선에 걸려가지고 민간인은 접근이 불가능했는데 요즘은 좀 풀어줘서 거기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 건봉사 대단한 절이거든요. 조선 초기에 2,000칸이 넘는 아주 뭐 대단한 절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절이 하나는 북쪽으로 붙었고 하나는 38선에 이렇게 갈리다 보니까 둘 다 완전히 뭐 절단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이 있었는데 그게 오대산 월정사입니다. 그게 3개의 본사라 그래서 강원도 삼본사라 그래요. 삼본사. 그런데 2개가 완전히 북한 하나는 북쪽으로 넘어갔고 하나는 그 38선에 갈렸고 그다음 오대산도 뭐 전소됐습니다. 1.4 때 아군들에 의해서 전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원사하고 중대만 하남노 스님이 그 당시에 방장이 종정이셨는데 그때 이제 아군들이 다 아군들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 북한군이 많이 파괴한 줄 알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군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좀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다 그냥 소각이에요. 해인사 8만 대장경도 그때 날아갈 뻔했습니다. 폭탄 떨어뜨리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인사 8만 대장경에 가보면 그 안에 그 군인 위패가 있어요. 그분이 막았죠. 자기가 근데 전쟁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명령이 뭐 소각, 폭탄 투하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저건 너무 대단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어기잖아요. 직결 처분도 가능합니다. 그거 그냥 바로 총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인사 8만 대장경을 구해줘서 그 해인사 8만 대장경 안에 가니까 해인사 주지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구경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웬 위패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해인사 이 팔만대장경을 구해주셔서 여기다 위패를 모시고 우리가 고마움에 대해서 소정의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물론 뭐 구해준 사람이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화재를 건진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래서 하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하남 스님을 처음으로 안 게 그 교과서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군들이 월정사를 다 소각하고 위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상원사를 불태우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해서 당신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에 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종정 스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스님이 나오셔야 불을 태울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제 어차피 승려는 죽고 나면 화장을 하는 거니까 자네들은 그냥 명령에 따르면 되고 나는 이제 화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불을 태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죠. 누구도 쉽지 않죠. 그래서 문짝만 띄어서 소각하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대 정멸보궁하고 상원사는 건져지고 이제 월정사는 소각이 되고 월정사 외에 다른 정각들 다 소각됐습니다. 싹 소각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월정사는 그나마 민통선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가셔서 그 만화노 스님이라고 하는 만화노 스님 그 다음에 탄원노 스님 같은 어른들이 가셔서 그때 이제 전쟁 끝나기 전에 하남노 스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불사를 해서 지금 터를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주지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절을 다시 일으킨 거고 금강산 유점산은 뭐 좀 북한에 있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봉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민통선에서 좀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전에는 뭐 들어가지도 못했죠. 못 들어가서 다행인 점도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치사리가 그대로 남았죠.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게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민통선에 묶여버리니까 사람들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사리. 그래서 건봉사 그 치사리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친견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통도사 겁니다. 원래는 통도사께 옮겨가다가 거기에 치사리를 남긴 거라서 그거는 통도사 가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나라 보궁들이 자장률사께서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사리를 모셔와서 보궁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황룡사에 제일 많은 사리를 모셨고 그리고 태화사 그 다음에 통도사 그 다음에 월정사 이렇게 모시거든요. 이 사리들이 나중에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옮기는 이유 중에는 가장 큰 이유는 임진왜란이 있어서 통도사 사리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때 일본이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이 뺏어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눈에 볼 수 있는 사리가 건봉사에 모셔져 있다더라 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 가서도 사리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월정사에 와도 월정사 중대, 오대산 중대에 와도 사리를 친견할 수 없습니다. 정밀보궁에 가도. 그런데 건봉사에 가면 볼 수 있다더라. 그리고 건봉사가 저게 이제 소각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조금 열악하니까 저 사리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절이 안정이 돼 있잖아요. 쉽게 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꼭 가서 그 치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아사리. 그래서 꼭 이렇게 친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 절이 강원도 삼본사가 두 개는 절당이 났고 하나는 불난 거를 지금 복구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 덕분에 이제 강원도에는 본사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오대산 월정사.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본사가 된 데가 신흥사입니다. 설악산 신흥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악산 산신과 신흥사 때문이다.
남북 통일이 되면 설악산이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금강산으로 원래 그랬었어요.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설악산은 금강산보다 레벨이 한참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 설악산으로 안 가고 신흥사로 가는 거예요. 금강산으로 가는 거예요. 울산바위 전설 들어보셨잖아요. 울산에서부터 금강산에서 바위 모집한다니까 울산에서부터 거기가 같대잖아. 가다가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예요. 가다가 약간 쩔이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떨어져서 다 못 가고 설악산까지만 갔다가 그게 울산바위가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 최고급들은 다 금강산에 있는 거고 약간 떨어지는 데 중에서 최고가 된 게 울산바위. 제가 울산바위에 가서 얘기해 줬습니다. 너 설악산 안 가기 천만다행이다. 그거 갔으면 지금 절단 났다. 네가 영험한 게 있었다. 네가 한국전쟁을 예언했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흥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뜬 절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생각보다 본산대도 생각보다 절이 작아요. 맞습니다. 왜? 원래 큰 절이 아니고 대타로 들어온 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흥사가 본사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한국전쟁에서 최대 수혜주입니다. 신흥사와 설악산이. 그래서 그게 이제 통일되면 좀 쓸쓸할 거다. 물론 뭐 통일돼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길이 뚫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설악산은 금강산 있을 때는 쩔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은 레벨이 워낙 높아가지고 중국의 명태조 주원장도 금강산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명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나라 때는 금강산에 강근강이나 안 그러면 기황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순제도, 황제도 어향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기도하고 오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향사 신분으로 오신 분이 인도 분 중에 지공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연들이 있어. 그래서 황제도 존숭을 했던 산, 그 다음에 원나라 황실에서도 굉장히 높이 봤던 산이 금강산이라더라. 그리고 이 금강산이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도 금강산에는 본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강산 유점사, 하나는 금강산 건봉사. 산 하나에 본사가 2개 있는 산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금강산하고 조계산. 조계산의 한쪽에 송광사, 한쪽에 서남사. 근데 서남사가 본사인지 잘 모르시는데, 서남사는 이제 분규 사찰이 돼가지고 나중에 지금 현재는 조계종 거고 관리는 태고종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남사가 약간 위상이 약간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서남사 말사가 화엄사였었어요. 구례 화엄사가 서남사 말사입니다. 그래서 서남사가 굉장히 위상이 높은 절이에요. 위상이 굉장히 높은 절.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제가 삼보사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삼보사찰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삼보사찰 이러면 불보종찰, 통도사, 그 다음에 법보종찰, 해인사, 그 다음에 승보종찰, 송광사, 이렇게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걸 삼보사찰이라고 언제 했는지 사실은 좀 불투명. 이렇게 이거를 패키지 상품으로 묶은 사람이 누굴까? 누군가는 묶었거든 지금. 누군가 묶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시작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그게 혹시 지공 스님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썰이 있어. 썰이 있는데 후대까지도 그걸 삼보사찰로 이렇게 엮는 구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 삼보사찰 이러면 먼저 떠오르는 사찰이 있어요. 이 세 절보다. 그게
묘향산 보현사입니다. 묘향산 보현사. 그게 서산대사가 사셨던, 주석하셨던 사찰이에요. 저도 무슨 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안 가봐서 그래요. 근데 거기가 뭐 아사달이라더라, 당군이 도읍한 데라더라, 뭐 이런 썰도 있을 정도의 장소가 묘향산이에요. 묘향산이 굉장히 뭐 태백산이라더라, 뭐 이런 썰도 있고, 뭐 별로문 썰들이 다 있는데, 그 묘향산 그 보현사를, 그리고 보현사는 이제 보현보살과 관련해서 그런 도량인데, 그 보현사가 삼보사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보가 뭐냐면, 묘향산 보현사에 통도사 사리가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고 있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 때 통도사 사리를 빼서 올리거든요. 끌어올리거든요. 피난. 그러니까 사리가 피난을 와요. 사리하고 실록이 피난 옵니다. 북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총대장이 누구였냐면 아시다시피 서산대사예요. 그러니까 통도사 사리가 묘향산 보현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록도 나중에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전주 사고에 있었던 실록도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보관을 하다가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서산대사가 말씀을 하셔서 다시 통도사로 그 사리가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뺐다는 거죠. 그런데 뺐죠. 그래서 거기에 사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보사찰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법보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민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인현왕후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민비가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출을 해요. 인출을 해서 월정사에도 한부를 주고 보현사에도 한부를 줘. 그래서 대장경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법보사찰이라고 그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고승이 서산대사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를 승보라고 해서 불법승 삼보가 보현사에 다 있다라고 해서 삼보사찰을 보현사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 민비가 대장경을 인출해서 보냈을 때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민비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의 의외로 뭐 해주 신광사라든지 안 그러면 안변의 서광사라든지 서광사가 무학대사가 왕이 될 거를 풀었다라고 하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이제 꿈꾼 거를 풀어준 사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계가 뭐 꿈에 석가래 3개를 등에 지고 나오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애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다 전설의 고향급 얘기들이거든. 그나마 저니까 전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잖아. 전설 따라 삼천리. 귀에 싹 들어오지? 딱 그게 있어요. 그 영감님 돌아가셨을 거야. 그거 하시던 영감님. 그 라디오에서 그것만 나오면 또 그걸 이렇게 막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막 하던, 최근에는 그런 거를 얘기를 잘해주는 게 우리 광호 스님. 신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광호 스님 이렇게 3대째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서광사가 거기서 풀어줬다고, 왕이 될 꿈을 거기서 풀어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절이 조선시대 때 지원을 많이 받겠죠. 딱 생각을 해봐.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데, 조선의 시작점 배꼽 같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대적으로 막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앙변서광사도 굉장히 큰 절이고, 그래서 삼보사찰을 이렇게 패키지로 먹는 상품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불보사찰 통도사가 위상이 굉장히 높은 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도사는 예전에 종파불교 때는 남산 율종사찰이에요. 율종사찰 좀 떨어집니다.
화엄종 사찰, 교종에서는 화엄종 사찰이 좋은 거예요. 화엄종, 법상종이, 화엄종, 법상종, 천태종이 삼파전입니다. 교종에서는 화엄종, 법상종,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이 천태종, 그 다음에 조계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화엄종 사찰로 가장 유명한 데는 부석사.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부석사는 애석하게도 희한하게 거기가 본점인데 화엄종은 본점보다 지점이 더 유명해요. 그게 해인사입니다. 그게 해인사. 지금도 부석사는 본사가 아니잖아요. 해인사는 본사고. 그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필라코리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필라가 우리나라 게 아닌데 필라코리아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필라를 인수했지.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상도의 해인사, 전라도의 화엄사, 구례 화엄사. 그래서 나중에는 남학, 북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인사에는 북학 희랑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화엄사에는 남학 화엄사에는 관해 스님이 계셨고, 이렇게 그래서 후삼국 때 굉장히 이렇게 약간 패권을 놓고 각 축전을 벌여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해인사 쪽이 이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해인사 쪽은 왕건 쪽이었습니다. 지지를 왕건 쪽. 전라도 구례 화엄사 쪽은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이게 비극이지. 견훤이지, 견훤. 만약에 견훤이 이겼으면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최고 주가를 달리는 게 화엄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견훤은 끝났지. 끝났지.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줄이다. 이게 딱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명함이 갈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해인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엄종을 대표하는 최고의 사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통도사, 제가 원래 본사가 통도사인데 통도사보다는 해인사가 레벨이 좀 높죠. 이유는 뭐냐면 사분율종은 종파로 얘기하면 훨씬 작은 종파입니다. 훨씬 작은 종파. 그러니까 종단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 뭐 조계종도 있고 천체종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진각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법상종도 있고 원효종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안 들어본 데도 있어. 종파불교로만 얘기하면 통도사가 속해 있는 사분율종이라고 하는 데는 저는 율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잘 압니다. 그 도선율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좀 떨어지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군소종파. 그래서 사강체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엄종, 그 다음에 법상종. 법상종의 최대 사찰 어디냐면 법주사하고 금산사입니다. 법주사, 금산사. 그래서 법주사 청동미륵대불. 금산사의 금산사 미륵전 유명하잖아요. 그 세 분 이렇게 김복진 씨가 최근에 만든 그 불상 세 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게 법상종이라더라.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면 화엄종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통도사보다 해인사가 이렇게 좀 레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인사는 사실은 법보종찰도 아니죠. 왜냐하면 해인사에 원래 8만 제장경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강화도 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구 부인사 쪽에도 있었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옮겨진 거잖아요. 1398년에 옮겨지니까 해인사를 법보종찰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1398년 이후구나. 유서 깊은 건 아니구나. 저게 옮겨온 거니까 자기네가 그 자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인사는 원래 레벨이 굉장히 높은 절. 천태종 관련해서는 어느 절이 가장 유명할까요? 유명한 절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단양 구인사 이런 데는 요즘 만들어진 천태종이고 예전 천태종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언제 만들어지냐면 고려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세종 같은 분이 있어요. 문종이라고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 스님이 있어요. 대각국사 의천 스님. 그분이 천태종을 만듭니다. 천태종을 그 당시에 화엄종하고 선종이 이렇게 알력 싸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왕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출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라고 손들어 가지고 출가하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임금님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교를 통합해서 국가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당신은 화엄종에서 출가를 했는데 이게 밥 먹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제3의 중립지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천태종을 들여옵니다. 그 당시에 천태종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천태종을 들여오는데 이제 후발주자인 거지. 화엄종은 의상대사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장률사 의상대사부터 시작하니까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초기에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구산선문이 통일신라 말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전사 도의국사 그 다음에 명주의 강릉의 뭐 굴산사 뭐 이런 데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800년대에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천태종 같은 경우는 고려 중기니까 훨씬 뒤로 1100년 되니까 그래서 늦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개성에다가 갖다 박은 거죠. 당신이 왕자고 이러니까 국청사를 개성에 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가 바뀌면서 그 절들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이 천태종 사찰이 큰 게 별로 잘 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딱 얘기할 만한 본사급의 굉장히 큰 사찰, 뚜렷한 사찰 별로 없습니다. 남쪽에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계종 사찰,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 없어진 사찰 중에는 이 사굴산문의 굴산사 강릉에 있었습니다. 강릉에 그 사찰 대단한 거고. 그리고 뭐 저기 실상사, 남원의 실상사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때려치고 사굴산문을 대표하는 사찰 이러면 송광사입니다. 송광사는 진짜 위대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성에 있는 사찰들이 다 큰 거거든요. 다 좋은 사찰은 고려시대 때 개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버1의 사찰은 흥왕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못 들어보셨을 건데 그건 개성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경주를 대표하는 사찰이 황룡사인 것처럼 개성을 대표하는 사찰은 흥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불교를 어떻게 보면 불교가 국교로서 약간 방만해지니까 수행 전통으로 되돌려야겠다라고 해서 땅 끝까지 가서 개성에서부터 순천 송광사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야, 그거 진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조금만 더 갔으면 일본이죠. 그러면 우동 먹고 오죠. 그래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촌발 날리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 정신을 다시 환기시키고 되돌리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저력인데 그런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멋있는 말. 모든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오대산에 있는 것보다 이런 도시에 나오면 더 좋을 건데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진정 강자는 그런 데서 다 돼요. 촌발 날리는 데서 다 되는 거예요. 명필이 붓갈이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붓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는 붓을 가리는 거야. 붓마저도 안 가리면 너무 힘들어져. 왜 음식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언간한 사람들은 터가 좋은 데가 좋은 거고, 쉽게 말해 상권이 있는 데가 좋은 거고, 진짜 레벨이 높으면 그러면 그거 초월이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제가 월정사에 살면서 이게 진짜 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테라로사로 했어요. 테라로사가 그 진짜 저 강릉의 촌동네에 있었거든요. 창고 같은 그게 뜨기 전에 제가 제 아는 스님이 거기 그런 거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래서 한번 가봤어요. 우리는 커피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준다니까 갔어. 그리고 거기서 나 커피 묘목 하나 사왔다. 자꾸 찝쩍거리니까 그 스님이 하나 사줄까? 이래서 그래 방에다 갖다 놨는데 말라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유를 좀 주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나무가 시들시들하면 막걸리를 그래서 우유를 좀 줘볼까? 이래가지고 내가 했더니 더 빨리 죽던데? 그래서 내가 커피는 우유 싫어하는가 보다. 이 생각했다. 얘 우유 안 마시는구나. 얘는 유당을 분리할 수가 없는가 봐. 분해할 수가 없는가 봐. 약간 영감님들인가? 소화 못 시키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송광사 진짜 대단한 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넘어서서. 근데 테라로사도 엄청 잘 돼가지고 지금은 막 서울이나 이런 데 분점도 내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참 뭔가 내공으로 승부를 해야지 붓 갖고 되겠냐. 하지만 붓도 없으면 너무 슬프다. 우리는 또 그런 소신이 있잖아. 명필은 붓을 안 가리기 때문에 나는 붓을 가린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꼭 이렇게 능력은 안 되는데 눈높이만 높은 사람도 있어. 아니야, 우리는 정확하게 내 자신을 잘 안다니까. 나는 붓을 가려야 돼. 그렇게 해서 송광사에 16명의 국사가 뭐 나온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15분이고 왕사까지 치면 뭐 나홍스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학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원 혼수스님은 국사였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까지 왕사까지 치면 더 많아요. 한 16분 정도 될걸? 16분이 아니고 20분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대단한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홍 스님 박사 논문 쓸 때도 제가 그런 걸 하거든요. 나홍 스님이 왕사가 되고 난 뒤에 송광사 주지로 부임을 해요. 그 이제 왕사의 하산소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왕사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딱 가장 큰 절의 주지로다가 딱 발령을 해주는데, 그게 송광사예요. 그러니까 개성에 흥왕사도 있었고 국청사도 있었는데 그런 절들을 능가하는 게 이미 송광사였던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동방제일도량이라고 하는 대단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려에서 최고의 사찰 송광사라고 하는 게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주지 딱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왜 그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냐면 진울 스님이나 나홍 스님이나 몇백 년 차이 안 나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송광사 만들어진 지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200년 좀 넘게 된 거죠. 한 250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250년 만에 사람들로 인해서, 수행자들로 인해서 최고의 사찰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큰 절들이라도 큰 스님이 나오는 절이 있고 그냥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그 절 역사를 따져보면 개창자는 다 큰 스님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다 큰 스님입니다. 그거 빼고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송광사 참 대단한 절, 개인적으로 좀 가서 살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경부선 라인으로 다니기 때문에 호남선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들어. 그래서 삼보사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간 승리라고 하는 거는 송광사.
그 다음에 해인사는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려서 법보종찰. 화엄종 레벨에서는 엄청 높은 사찰인데 법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운돼서 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 자장률사가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셨습니다. 통도사에. 이 사리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 오대복음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정골사리를 모신 통도사.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 사찰이 이렇게 묶이면서 삼보사찰이라는 걸 형성하게 됐다더라.